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1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지인을 만나 이혼을 한 얘기를 꺼내게 됐는데, 지인은 제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디다 물어볼 곳은 없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남편과는 장애인 봉사단체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 따라 봉사를 자주 다녔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봉사활동을 자주 가곤 했는데요. 그곳에서 처음 남편을 만났어요. 자주 마주치다 보니까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주리 씨는 혼자서 매번 이렇게 봉사활동 오시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직장 다니면서 쉬는 날에 이렇게 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꼬박꼬박 오시는 거 아니세요? 보면 주리 씨만큼 열심히 봉사활동 오시는 분 찾기 힘들거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야 가족들이 다 같이 오니까 오는 거지만, 주리 씨는 스스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에이, 현준 씨도 대단하죠. 저는 가끔씩 이렇게 봉사하러 오는 건데, 현준 씨는 매주마다 오신다면서요. 현준 씨 형이 여기 시설 다닌다고 했었죠? 그런데 주말에는 오시지 않으시는가 봐요. 매번 올 때마다 인사드리고 싶은데 안 계셔서. 가족들이 그래도 이렇게 봉사활동 자주 온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봉사활동 다니셨던 거예요? 아, 어릴 때부터 종종 다녔어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고요. 형이랑 저랑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엄마도 이제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힘드시기도 하고, 저도 봉사활동 다니면서 느끼는 것도 많거든요. 형은 주말에도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오거든요. 형수님이랑 같이 일하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 형수님이 맹인이시거든요. 그래서 형이랑 주로 같이 다니세요. 남편과 친해지면서 종종 가족 얘기를 듣곤 했어요.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형은 지체장애가 있었고, 형수님은 맹인이셨으며 시모와 다 같이 함께 살고 있었죠. 남편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는데, 가족들을 만날 겸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오고 있었어요. 매번 볼 때마다 밝고 건강한 사람이란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한 번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찡그리거나 불편해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가까이 지내다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할 때에도 전 시댁에 자주 놀러 갔었는데 갈 때마다 형님네에는 집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현준 씨, 그런데 주말마다 형이랑 형수님께서는 아예 안 계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인사를 한번 못하는 것 같아서요. 한 번은 그래도 인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니신다는 센터에도 잘 안 나오신다고 그러고 제가 저번에는 평일에도 한번 봉사하러 갔었잖아요. 근데 그날도 안 나오셨다더라고요. 물어보니 자주 안 오신다고 하시던데 바쁘신 거예요? 아, 형수님은 거의 형이랑 엄마랑 다니셔서 혼자서는 잘 안 가세요. 아무래도 여기저기 다니시기는 좀 어려우시죠. 주리 씨는 형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매번 형수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거 보니까 형수님은 약간 낯을 많이 가리세요. 성격도 조용조용하시고 말도 별로 없으시고 아마 나중에 보시면 어떤 성격인지 딱 알 거예요. 저도 형수님이랑 따로 말한 적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번에 현준 씨, 형이랑 어머님은 뵀잖아요. 근데 형수님은 못 뵈서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평일에 봉사 갔을 때는
꼭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어쨌든 다음 시간 되면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형수님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아마 요즘 일도 하느라고 그런가 봐요. 원래 형수님은 집에 계시고 형만 일을 했었는데, 어디서 엄마가 괜찮은 일자리 알아봤다면서 시작했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는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가끔씩 보는 시모는 차분하고 성격도 좋으셨어요. 항상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셨던 분이셨죠. 그렇지만 자주 시댁에 가도 형님은 볼 수가 없었어요. 항상 바쁘고 어딘가에 가 계셨던 때가 많았죠. 시댁은 집 구조가 특이했는데 집이 두 채가 있었고 주로 안쪽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바깥쪽 집에서는 형과 형님이 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약간 창고 같은 느낌이어서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생각도 했었어요. 남편과 3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 역시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봉사활동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시댁과도 자주 마주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하는 내내 형님을 볼 수는 없었죠. 그러다 상견례 날이 오게 되었는데 그날 온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하고 모였지만 형님만 자리를 못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는 오늘 몸살이 심하게 나서 오질 못했네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 몸이 좋지 않아서 며칠 집에서 쉬었는데도 나아지지 못해 같이 못 왔어요. 이해 부탁드려요. 아시다시피 맹인이라 앞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요. 어찌되었던 다음에 기회가 돼서 만나요. 어머,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안 그래도 딸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연애하면서 형님을 한 번도 못 뵀다고 하길래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보게 되어도 저도 딸아이한테 가족이 될 사이인데 직접 가서 인사를 미리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도 했었는데 몸이 안 좋으시다니 걱정이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원체 몸이 약한 아이라. 그리고 큰며느리도 바쁘게 지내거든요. 전에는 일을 안 했었는데 요즘은 직장도 다니고 있어서요. 아마 바빠서 만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음번에 좀 한가할 때 같이 만나서 얘기 나누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번 자리는 작은 아들이랑 며느리를 위해서 만든 자리이니만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맛있게 식사하시죠.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내내 마음에 걸려 저는 남편에게 형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주저했죠. 굳이 친하게 지내야 하냐는 둥 이런저런 말을 하길래 그래도 가족이 될 사이인데 서로 인사도 한 번 없이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강력하게 제 의사를 전하게 됐어요. 제 말을 듣고서는 남편은 얼마 뒤 자리를 마련해 주더라고요. 겨우겨우 보게 된 형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마르셨더라고요. 형님, 안녕하세요. 저 현준 씨랑 결혼하는 김주리라고 해요. 형님이랑 한번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죄송해요. 현준 씨 통해서 말은 많이 들었어요. 중식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여기로 자리 마련해봤는데 괜찮으시죠? 혹시라도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도 편하게 말씀하시고요. 고마워요. 주리 씨라고 했죠? 아마 결혼해서도 절 만나지 못했을 텐데 주리 씨가 계속 절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가 준비된 거라고 들었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바깥 공기도 마시고 좋네요. 결혼 축하해요. 도련님이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럼 여기서는 몇 시간쯤 떨어진 지역이겠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차로 3, 4시간은 더 가야죠. 그전에는 이 동네 근처에서 살았었는데 몇 년 전에 이사를 갔어요. 그때도 형님 다니시는 센터에 제가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형님을 못 뵈서 아쉬웠었거든요. 그때 못 뵈서 그런지 제가 형님을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이제는 이사를 가가지고 아마 자주 여기 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종종 찾아올게요. 그때는 꼭 같이 봬요. 아, 주리 씨, 제가 이런 말 갑작스럽게 하면 놀랄 수도 있지만 내 말 잘 들어요? 여기 이 사람들 다 믿지 말아요. 내가 눈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보니 곱게 자란 사람인 것 같은데 절대 이 결혼하면 안 돼요. 갑자기 이런 말에서 놀랄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면요. 형님은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며 말했죠. 옆에 있었던 가족들은 순식간에 형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정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놀랬지만 시댁 가족들은 익숙한 듯 그대로 형님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던 저에게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했어요. 아, 내가 이래서 형수님을 당신한테 보여주려고 안 했던 거요. 사실 형수님이 요즘 망상이 좀 심해지셔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꾸 이상한 말을 하셔서요. 저희도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몇 년 전에 부모님 2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후로 저렇게 망상 때문에 한 번씩 난리가 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괜찮으셨던 것 같은데. 저랑 대화도 잘하시고 내내 손도 계속 붙잡고 있으셨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형수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건 아니세요? 그래도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형수님이 하는 말 다 믿지 말아요. 저도 처음에는 저한테 하도 엄마가 이상하다 어쩐다 해가지고 놀랬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시니 한번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시니까 다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는데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시고 형수님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으니 엄마가 다 감당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번에 어머님께서 저한테 형님이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돌려서 말하셨나 봐요. 형님 괜찮으시겠죠? 아까 보니까 뭔가 저한테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았는데 다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형수님도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러신 거예요. 안 그래도 저한테 자꾸 엄마가 뭘 숨긴다 어쩐다 그러시는데 솔직히 이제는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안 믿으시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랑 형이 잘 정리할 거예요. 첫 만남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전 다음 만남에서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을 며칠 앞두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할 때 그때 다시 형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또 전에 봤을 때와는 다르게 무척이나 밝고 활기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잘못 봤겠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도
형님은 몸이 좋지 않아 참석을 못한다고 들었죠.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몸이 좋지 않다는 게 결국 또 망상 때문에 힘드신 걸까 생각이 들어 신혼여행지에서도 내내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연락을 드렸죠. 어머님, 저희 신혼여행지 잘 도착했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어제부터 이래저래 신경 쓰실 일도 많으셨을 텐데 식사는 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저녁이라서 저녁 먹으려고요. 오늘 저희 이것저것 선물들 좀 사려고 해서요. 어머님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사갈게요. 아, 그리고 어머님 혹시 형님 옷 사이즈 아세요? 형님한테 선물 좀 드리려고요. 대충 사이즈는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정확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뭘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안 사와도 되니까 니들만 거기서 재미있게 놀다 와. 그리고 갔다 와서도 집까지 올 필요 없어. 그냥 전화 한 통만 해주고. 형님 걱정 때문에 많이 신경 쓰였구나. 그네는 지금 괜찮아. 약 먹고 지금 자고 있어. 아마 일어나면 출근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컨디션 보고서 해야지 뭐.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니들은 니들 생활만 신경 쓰면 돼. 아니에요. 어머님 혼자서 고생하시는데 형님이랑 어머님 따뜻하게 입으실 겉옷이랑 이것저것 좀 사갈게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 바로 갈게요. 남편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결혼식에도 형님 못 오셨는데 이번에 가서 얼굴이라도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럴 필요 없어. 그네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출근을 못했더니 아마 니들 다녀오고 나서는 내내 일하느라 정신없을 것 같아. 굳이 내려오지 말고 다음에 우리 다 괜찮을 때 그때 와서 같이 식사하자꾸나. 안 그래도 네가 신경 많이 쓰일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걱정하지 마. 약도 잘 먹고 있고 안정 찾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가서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고, 알았지? 아파서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했던 형님은 결국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안정을 찾았다고 하셨죠. 신혼여행지에서 다녀오고 바로 시댁에 가보려 했지만 시모는 아직 형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극구 말리셨고 결국 저는 형님 선물들을 직접 드리지 못하고 보내드리게 됐어요. 그 후로도 시댁에 갈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저 역시 일을 하고 있었고 바쁘다 보니 주말이 아니고서야 갈 수 있는 날이 없었죠.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가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시모는 다들 바쁘다면서 항상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굳이 시댁에 가자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그러다가 남편과 퇴근을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동서, 잘 지내고 있어? 이거 내 번호야. 저번에 동서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말 못한 것 같아서 동서한테 전화 한번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선뜻 나서지 못해서 말이야. 거기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 저번에 계속 여기 오려고 했다면서. 동서, 여기 오지 마. 여기 내려오지 말고. 도련님이랑은 잘 지내고 있지? 무슨 일은 없는 거지? 어머, 형님. 형님 전화가 있었어요? 어머님한테 여쭤봤을 땐 없다고 하셨는데 아니었나? 하여튼 형님, 어떻게 번호하시고 전화하셨어요? 안 그래도 형님 한번 뵈려고 내려가 볼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형님도 바쁘시고 정신 없으시다고 다음에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회사 다니느라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가지고요. 형님은 몸 괜찮으세요? 저번에는 몸살이 나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다면서요. 아, 내가 아팠대? 동서, 혹시 어머님이 동서 괴롭히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 내가 걱정돼서 전화했어. 동서한테 자주 오라고 전화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혹시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거나 그렇게 말하시진 않지? 어머님이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셨는데. 저도 일이 바빠서 내려가 보진 못했었고, 가끔씩 통화할 때면 어머님도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형님은 요즘 일 어떠세요? 저번에 많이 아프셔가지고 일이 많이 밀려있어서 바쁘다고 하시던데, 괜찮으세요? 동서, 내 말 잘 들어? 나 하나도 안 아파. 사실 내가 이거 몰래 전화하는 거거든. 동서 번호를 몰라서 한참 헤매었어. 동서, 옆에 누구 없지? 내가 몰래 말해주려고 했는데. 형님이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순간 남편은 갑자기 제 전화를 빼서 자기가 말을 하더니 끊어버렸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 역시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크게 화를 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놀라하더니 차분하게 저에게 말을 했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형님 전화를 왜 그런 식으로 끊어버려? 아니, 형님이 나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가 온 거 아니야? 그렇게 갑자기 가지고 가서 끊어버리면 어떡해? 형님도 당신이 갑자기 받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 근데 형님 전화가 있으셨어? 저번에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없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 그게, 원래는 형수님 전화가 있는데, 자꾸만 쓸데없는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엄마가 어디다가 뒀다 그랬는데, 아마 그거 찾으셨나봐. 안 그래도 형수님이 자꾸 당신이랑 만나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얼마 전에도 엄마랑 엄청 싸웠대. 뭐가 그렇게 할 말이 있는 건지. 아까도 뭐라 그랬어? 형수님 또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몰래 전화하는 거라고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신 적 있으셔? 형님이 어머님이 우리한테 같이 살자고 한 적 없냐고 물으셨어. 근데 형님 진짜 망상이나 이런 걸로 아프신 거 맞아? 대화하는 거 보면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긴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건가? 그래. 당신은 잘 몰라서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느낄 거야.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형수님이 자꾸 자기한테 전화한다니까. 그러면 계속 당신이 이런 식으로 받아줘야 하고 불편하지 않겠어? 아직 형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상황 보면서 만나. 남편의 말로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미리 방지하는 거라고 했지만 제가 보는 남편의 태도는 뭔가 이상했어요. 형님은 그 후로 전화가 오지도 않았고 제가 다시 걸어봐도 받지 않으셨죠. 그렇게 몇 달이 흘러 결혼 후 첫 설 명절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형님도 집에 계셨는데 제가 보낸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형님, 와, 옷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으세요? 며칠 전에도 제가 내려오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형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못 왔어요. 그때 제가 형님 드리려고 옷 사가지고 왔는데 오늘 드리고 갈게요. 형님, 그리고 오후에는 뭐 하세요? 저랑 같이 드라이브 갔다 오실래요? 여기 근처에 좋은 드라이브 할 곳 있더라고요. 가족들은 집에서 쉬고
저랑 형님만 갔다 와요. 동서, 고마워. 동서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옷 오랜만에 입어보네. 동서가 나 입으라고 외투도 보내줬다면서? 내가 동서한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났어. 동서는 별일 없지? 잘 지내고 있는 거지? 혹시 지금 주변에 누구 있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어머님 잠깐 마트 가신다고 나가셨고, 아주버님이랑 남편은 마당에서 뭐 좀 고친다고 밖에 있는데. 왜요?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형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안 그래도 저한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던데. 그게, 동서, 이것 좀 가지고 있어봐. 동서가 혹시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동서, 나 하나도 안 미쳤어. 미친 적도 없고, 동서가 믿을지 안 믿을진 모르겠지만, 아마 이 열쇠로 열어보면 동서도 다 알게 될 거야. 내가 한참을 찾아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자꾸 어머님이 어딘가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발 그것 좀 찾아서 열어봐줘. 형님은 저에게 열쇠 하나를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러고서는 저에게 무언가를 기뜸해줬는데, 전 그걸 듣고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형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은 형님이 망상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작정 믿을 순 없었죠. 가족들이 모두 정신이 없는 사이에 형님이 말한 곳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마트에 갔던 시모가 집으로 왔죠. 시모는 집에 도착하고선 무언가를 급하게 찾고 있더라고요. 세아가, 혹시 금색 열쇠 준 적이 있니? 아니, 아까 나가기 전엔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네.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나? 분명 집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밖에서 내가 모르고 떨어뜨렸나? 아이고, 그거 중요한 건데 어디 갔나 모르겠네. 혹시 바닥에 떨어진 거 보이면 꼭 나한테 줘야 해. 알았지? 열쇠요? 열쇠는 모르겠는데. 혹시 어떻게 생긴 거예요? 무슨 열쇠예요? 집에 열쇠 쓰이는 곳이 있었어요? 중요하신 거면 빨리 찾아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에라도 떨어져 있으면 좋지만 밖에 떨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주워갈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크기예요? 제가 한번 꼼꼼하게 찾아볼게요. 중요한 열쇠이긴 한데, 아유, 못 봤으면 됐다.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내가 알아서 한번 찾아볼게. 집에 없으면 내가 나가면서 떨어뜨렸나 보다. 잠깐만 집에 좀 있어줄래? 나랑 애들이랑 나가서 좀 찾아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 형님은 그냥 방에 있으라고 하고, 혹시라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만 찾아봐줘. 알았지? 찾으면 바로 연락 주고. 일단 나는 나가서 찾아볼게. 시모는 두 아들을 데리고선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집안 곳곳을 찾아봤죠. 형님은 그동안 시모가 뒷방에 자주 들어간 것 같다며 말을 하셨어요. 형님의 말을 듣고선 전 집구석에 있었던 작은 방을 찾게 되었죠. 시댁이 몇 번 와보지 않아서 그런지 전 처음 보는 공간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 보니 작은 옷장이 하나 있었고 조심스럽게 그 안을 열어보니 금고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형님이 쥐어준 열쇠는 그 금고 열쇠인 듯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전 금고 자물쇠를 들고 풀어봤죠. 그 순간 전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보고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바로 형님 이름으로 된 통장과 집문서, 도장 등등 형님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그곳에 들어 있었어요. 통장 내역을 보니 형님의 장애 수당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유산과 보험금도 그 통장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그 모든 돈들이 시모의 통장으로 이체가 되고 있었어요. 형님, 이게 뭐예요? 여기에 형님 통장이랑 뭐 서류들 이런 거 다 들어있는데? 어머님이 형님 서류 관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거 말고는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혹시 형님 이거 찾고 계신 거예요? 동서, 나 좀 데리고 나가줘. 나 지금까지 어머님이 보낸 곳에서 내내 일만 하고 다녔어.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맹인 안마로 일하고 들어오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바로 잠들어 다음날 새벽부터 또 나가서 일했어. 그렇게 번 돈 어머님은 자기 생활비 한다고 다 가져가 버리고 나한테 옷 한 벌 제대로 사준 적 없어. 네? 형님, 주말에만 일하신 거 아니셨어요? 그동안 몸이 아프셔가지고 일이 밀려 있어서 평일에도 종종 일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내내 일하셨다고요? 아니 형님, 일하신 돈은 그럼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통장에 들어가는 돈들 혹시 형님이 일하신 돈이에요? 맞아. 내가 내내 일해서 번 돈들 전부 다 시어머니가 가지고 가고 있는 거야. 아마 내 장애수당, 부모님 보험금 다 어머님이 가로챘을 거야. 내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 한번 좀 확인해줘. 그리고 당장 여기서 나가게 해줘. 그 사람들 다시 집에 오면 나 다시는 밖에 나가지 못해. 형님은 제 손을 부여잡으면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밖에 나가 있던 시모와 두 아들들이 집으로 들어왔죠. 울며불며 제 손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다들 놀라서 바로 다가왔지만 형님부터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하는 걸 보고선 형님의 말이 사실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저 이 금고 열어봤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왜 형님 수당이랑 보험금을 어머님 통장으로 다 이체를 해놓으셨던 거예요? 형님한테 옷 한 벌 제대로 사주지 않으셨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말에만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형님은 내내 일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맹인이잖니. 뭐 들어오면 날기를 해 뭐래. 내가 관리를 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생활비를 벌 수가 있니?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니 먹는 양도 나보다 훨씬 많고 생활비도 배로 더 드니 당연히 내가 생활비 받고 관리를 해야지. 네가 지금 이것만 보고 놀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신 관리를 해주는 거야. 생활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형님 부모님께서 남기신 재산이나 보험금은 형님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걸 형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다 가지고 가신 거잖아요. 당신도 이거 알고 있었어? 어머님이 형님 통장 관리 다 하고 계셨다는 거, 하루 종일 형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었어? 알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래?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거 아닌 거 알잖아. 형수님이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럼 어떡해? 엄마라도 관리를 해야지. 엄마가 형수님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당신이 갑자기 이러면 엄마가 서운하지. 돈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형수님 일하는 건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생활을 해야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루 종일 내내 일한다는 게 말이나 돼? 나도 그렇게는 못해.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되어서야 들어오신다잖아. 와서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고 나서 다시 일하러 가신다는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을 한 푼도 못 쓴다는 게 지금 말이 된다는 거야? 어머님,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 난 억울하다. 내가 얼마나 우리 며느리 소중하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지금 망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기를 부려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난 절대로 쟤를 부려먹을 생각조차 없었어. 이거 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다니까. 시모는 울며불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남편과 아주버님도 시모를 달래느라 바빴죠. 그렇지만 전 그동안 형님의 모습을 생각해보고선 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형님의 손을 잡고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바로 봉사활동을 했던 센터로 향했죠. 그 뒤 밝혀진 얘기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형님은 센터도 자주 오고 이렇게까지 마르지 않았다더라고요. 형님의 부모님께서는 혹시라도 혼자 남게 될 형님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해 두셨던 거고 그걸 형님이 다 받으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다 보니 형님은 부모님께 직접 전해 듣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걸 알았던 시모와 아주버님은 형님께 이 얘기를 쏙 빼놓고 본인들만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형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모의 태도는 확 달라졌던 거였어요. 받아놓은 유산이 얼마 없다고 형님에게 말을 했고 그동안 시모를 믿고 있었던 형님은 시모에게 일을 다 맡겼던 모양이었어요. 결국에는 시댁 식구들은 그 모든 보험금을 받고선 입을 싹 닫아버린 거예요. 형님은 그동안 친정부모님에게 어느 정도 생활비를 받으면서 살아왔었는데 그게 중단되었다고 생각하니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밤낮 없이 일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체장애가 있었던 남편은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수상하다 생각만 하고 있던 거였죠. 장애 수당이나 형님이 벌어온 돈에 대해서 시모에게 물어봤지만 생활비가 많이 나간다며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많은 돈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옷을 사준 적도 없었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번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시모와 시댁 식구들은 형님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망상이 시작됐다면서 속여왔던 거였어요. 형님은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우울증이 있으셨고 병원 진료 내역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시댁 식구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 시모는 고소를 당했고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전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했지만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죠. 여보, 내가 뭘 잘못해서 이혼을 한다고 그래?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차라리 내가 평생 엄마를 안 볼게. 그러니까 여보, 우리 이혼만 하지 말자. 나는 몰랐어. 그냥 엄마가 형수님 돈 관리를 해준다고 해서 난 좋은 일 하는구나 생각했다고. 사실 따져보면 맹인인 형수님 뒤치다거리 엄마가 다 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 뭐? 참나. 누가 돈 관리를 대신 해주면서 그걸 다 쓰냐? 당신은 머리가 없어? 형님은 부모님이 유산 남기신 것도 전혀 모르고 계셨어. 장애 수당이 나와도 옷 한 벌 안 사주셨다는데 그게 말이나 돼? 안 그래도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형님이 너무 마르고 옷도 너무 얇았거든. 그래서 내가 외투 보내드렸는데 그거 어머님 방에 있었던 거 당신 알잖아.
그냥 방에 둘 수도 있는 거지. 그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어떡해?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그러셨던 거야. 당신도 봉사활동 하면서 알잖아. 같이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그걸로 엄마도 고생하셨는데, 솔직히 난 엄마 고소당한 거 좀 억울하다고 생각해. 내가 그래서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야. 당신도 똑같아. 어떻게 사람 행색을 하고서 짐승짓을 할 수가 있어? 뭐?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 있다는 사람이 자기 자식은 고생 안 하게 일도 다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놀고 먹게 하면서 남의 자식은 막말로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하루 종일 일을 하게 시켜? 이게 무슨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이야. 짐승이 따로 없지. 당신도 똑같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그런 상황이 발생한 지 2년이 되지 않아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상황이 밝혀졌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형님 역시 이혼을 하게 되셨죠. 혼자서 독립해 생활하는 건 쉽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그동안의 고생에 비해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면서 형님은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죠. 남편과의 연은 거기서 끝이 났지만 전 형님, 아니 언니와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고 요즘도 종종 만나고 있답니다. 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이라 저도 무척이나 기분이 좋네요. 형님이 아니었다면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과 한 가족으로 지금도 계속 지내고 있었겠죠? 그 생각을 하면 저도 형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려요.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영화를 보다가 딱 제가 겪은 일이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길래 숨도 못 쉬고 봤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주변에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보려고요. 저는 1년 전 남편과 이별을 했는데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서 그냥 헤어지게 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혼인신고를 안 했던 게 다행이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처음엔 남편과 시부모가 너무 저에게 잘해주시고 다정해서 전 결혼을 정말 잘했다 생각을 했어요. 저희 가족은 해외에 살다가 제가 성인이 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던 상황이어서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이 없었는데 시댁에서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시부모님은 30년 동안 한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매번 반찬도 만들어서 싸다 주시고 한 번도 부담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진아야, 기준이 통해서 반찬 보냈는데 봤니? 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 기준이는 좋아할 거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안 먹는 반찬 있으면 그냥 두지 말고 기준이 통해서 다시 보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알았지? 저번에 기준이가 사돈댁에서 보냈다면서 한우 세트 들고 왔던데 사돈댁에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된다고 전해드려. 너무 비싼 거 보내신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도 반찬 매번 가득해서 보내주시잖아요. 엄마랑 아빠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안 그래도 한국 반찬 너무 그리웠는데 직접 하셔도 그 맛이 안 나신다면서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하신 반찬은 딱 어릴 적에 먹었던 그 반찬 맛이 나신대요. 너무 감사해서 보내는 거니까 어머님도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아이고, 우리 진아가 복덩이네, 복덩이야. 나야 그냥 식당 반찬하면서 좀 더 하고 보내주는 것 뿐인데 이렇게 이쁘게 말을 해주니
내가 너무 기분이 좋구나. 우리 기준이가 결혼을 정말 잘했나 봐. 별일은 없지? 기준이가 주말에 그래도 오겠다면서 말은 했었는데 무리해서 오지 말고 주말에는 좀 쉬어. 니들 신혼인데 시간도 같이 보내야 좋지 않겠니? 에이, 저는 일도 안 하는데요, 뭐. 가서 식당 일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 하려고 하면 힘드시잖아요. 아무리 도와주시는 분들 있다고 해도 저녁 되면 두 분이서만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좀 서툴긴 하지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식당 일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안 그래도 우리가 식당 운영하니까 네가 부담 가질까 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온다고 하면 너무 미안하잖니. 식당 일 도와줄 필요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나중에 우리가 진짜 힘들고 그럴 때는 부탁할 테니 지금은 우리 힘으로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신경 안 써도 돼. 당시 전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주말마다 남편과 가서 식당 일을 도와드리겠다고도 했지만 시부모님은 그것도 다 거절하셨어요. 시댁에 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렇게 다정하고 잘해주시는 시부모님 밑으로는 더 다정하고 따뜻한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절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5살이나 어렸지만 생각은 저보다 더 깊고 열심히 본인의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런 착하고 다정한 남편에게 의아했던 건 바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여보, 근데 여보는 쉬는 날에 친구 만나러 안 가는 것 같아. 들어보면 매번 통화도 강의 때문에 하는 통화가 대부분인 것 같고. 당신은 친구들 안 만나? 혹시 내가 여기에 친구들 별로 없으니까 나 때문에 안 만나러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지? 괜히 그럴 필요 없어. 나 그냥 집에서 TV 보고 재미있게 있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친구도 만나고 술 한잔하고 들어오고 그래. 아니야. 나 친구 없어, 여보. 사실 전에는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 일 시작하고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그런가? 다들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냥 다 끊어버렸어. 그런 친구들이랑 계속 만날 생각도 없었지만 시간도 없고 말이야. 거기다가 나 당신 만나기 전에 살던 동네에서 이사 온 거 알고 있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 멀어졌지 뭐. 맞다. 당신이 나 만날 때쯤 이사 온 거라고 했었지? 그때도 뭐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친하게 지내자고 했었잖아. 난 그게 나한테 작업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로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구나? 에이, 그래도 당신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내 눈치 보면서 안 만나는 건가 싶어가지고. 나한테 제일 친한 친구가 당신이지 뭐. 이제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잖아. 당신만 있으면 난 다 괜찮아. 어차피 일도 바빠서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시간 있으면 당신이랑 시간 보내야지. 당신이랑 보낼 시간도 없는데, 쓸데없이 친구들이랑 시간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이런 게 아빠를 닮았나 봐. 아빠도 매번 엄마가 제일 친한 친구라면서 밖에서 친구분들 안 만나셨거든.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 없으시잖아. 실제로 시부모님도 친한 사람들 없이 두 분이서 오붓하게 지내셨고 친인척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부모님은 30년 한식당을 운영하셨지만 그게 지금 운영하는 곳에서 쭉 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아, 어머님, 남편이 저랑 만날 때 이사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식당도 그때 그럼 오픈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운영하신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시네요? 그럼 그전에는 식당 어디서 운영하셨어요? 어머님 손맛이면 동네에서도 엄청 유명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아예 정리하시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지금도 자꾸 사람들이 분점 내달라고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아유, 그렇지. 우리가 전에는 작은 지방에서 식당 열긴 했는데, 여기는 2년밖에 안 됐어. 우리가 경력이 총 30년이어도 실제로 30년 쭉 한 곳에서 장사한 건 아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했지 뭐. 제일 길게 정착했던 게 아마 5년인가 그럴걸. 그래서 우리 기준이가 친구가 별로 없잖아.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친구를 만들 새가 없었어. 그게 참 미안하지. 아, 그렇구나. 기준 씨가 안 그래도 자기 친한 친구는 없다면서 말하더라고요. 다들 깊게 사귄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구나. 근데 그냥 가정집도 아니고 가게를 계속 옮기시려고 하면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런 가게 물건들도 다 옮겨야 하잖아요. 여기도 운영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늘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전에 하던 식당도 그랬을 텐데 계속 옮기신 거예요? 그냥 우리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정착은 안 돼도 여기도 알고 저기도 알고 그럴 수 있어서 좋았지 뭐. 우리가 이런 거 좋아하고 잘 맞아서 그럴 수 있었던 거야. 그래도 다행이지 않니?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식당도 잘 되고 내가 이 식당을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열면 잘 되니까 그만둘 수가 있나 뭐. 시부모님은 30년 동안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셨고 이번 식당은 저와 연애할 때 오픈을 해서 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식당이었죠. 그래도 매번 손님들이 많아 아마 그전 식당도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았는데 왜 자꾸 옮기셨을까 의아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 시부모님을 닮아서 그런지 남편도 개인 교습을 한다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녔고 처음에는 굳이 지방까지 개인 교습을 가야 하는가 싶었는데 그만큼 고객들이 찾는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에도 지방에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급하게 비즈니스 영어 강의해야 할 곳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아유, 이것도 정말 못해먹을 짓이다. 여보랑 이번 주말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쩌지? 이번에 다녀오면 이번 달은 절대로 지방 안 갈게. 약속 잡히더라도 못 간다고 할게. 근데 이번 거는 꼭 가야 할 것 같아. 그때 알지? 나 잘 봐주신 사장님. 거기 기업체에서 부른 거라 가봐야 돼. 이렇게나 갑자기? 나 이번에 당신이랑 같이 놀러 가는 거 얼마나 기대했는데. 할 수 없지. 그 사장님이 당신 여기저기 많이 소개해주고 있다면서. 근데 이렇게 당신 가면 얼마나 강의료를 받는 거야? 숙소나 이런 것도 그쪽에서 다 해주는 거야? 당신도 진짜 피곤하겠다. 근데 주말인데 비즈니스 강의를 하는 것도 있는가 봐? 아, 어어. 이번에 신입 교육을 하면서 합숙을 하는가 봐. 그래서 거기 강의 가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나도 주말에는 쉬지. 어쨌든 이번에 다녀오고 당분간은 갈 일 없을 테니까 그때 같이 놀러 나가자. 알았지? 아, 근데 이번에 가면 교육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전화통화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해할 수 있지? 나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일할 때는 집중하고 싶어서. 안 돼. 그래도 메시지라도 보내줘야지. 당신 매번 지방교육 갈 때마다 전화기를 아예 꺼놓거나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그러잖아. 나 그렇게 하면 싫어.
이번에는 전화는 안 하더라도 메시지라도 보내줘. 그래야 내 마음이 놓이지. 남편은 영어 강사로 실력이 좋아서 그런지 지방 기업에서도 자주 불렀고 가끔씩 지방에 갈 때가 있었는데 제가 가장 불만이었던 하나가 바로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심지어 전화기가 아예 꺼져 있을 때도 많아서 항상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도 자주 다퉜어요. 물론 일이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는 연락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남편은 지방에 가 있는 내내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제가 답답했거든요. 당신 이번에도 전화기를 왜 꺼놓은 거야? 아니, 낮에는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밤에는 쉴 거잖아. 그럼 전화기를 켜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집에서 걱정하는 나는 생각 안 해? 아무리 그래도 잘 도착했다. 수업 마무리했다. 이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 하나 없이 지방 가자마자 전화기 바로 꺼놓고 나 이번엔 용서 못해. 왜 전화를 꺼놓은 거야? 아, 말했잖아. 나 한번 수업할 때는 열과 성이 다해서 한다고. 그래서 수업하고 나면 완전 녹초야.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잠들고 일어나면 다시 수업 준비해서 바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오는 거라고. 이번에는 강의 시간도 엄청 길었고 성인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연락 한 통이 없을 수가 있어? 나 정말 이해가 안 돼. 나도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왜 매번 당신은 그렇게 연락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 솔직히 이런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당신이 자꾸만 그러니까 정말로 지방에 수업을 간 건지도 모르겠어. 매번 갔다가 오면 이상한 생각만 들고 당신은 제대로 해명도 안 해주고 정말 기분 나빠. 내가 무슨 딴짓이라도 하고 있을까봐? 여보, 나 그런 생각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일도 전혀 없어. 내가 당신 앞에서 통화하는 것도 봤잖아. 주말에 강의 내용 통화하는 거 당신도 뻔히 봐놓고서는 왜 그래? 정 그러면 다음에 그냥 같이 가. 같이 가서 보면 되잖아. 내가 진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그렇게 가서 별일 없으면 어쩔 건데? 당신 그렇게 나 의심하면 열심히 일하고 온 보람이 없잖아. 내가 더 서운해. 남편은 열심히 일한 자신을 의심한다며 굉장히 불쾌해했지만 전 이상하게 남편에 대한 의심을 풀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랑 이렇게 다투기라도 하는 날이면 1주일이고 2주일이고 남편과 대화도 안 했고 그러면 시부모님이 제 눈치를 보면서 찾아오시고서는 절 달래주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며느리가 철없게 보일 수도 있던 상황이었지만 항상 저에게 아들 흉을 같이 봐주셨죠. 아유, 기준이 걔는 왜 그런다니? 아무리 일을 해도 그렇지. 연락 한 통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남자들이란 자기 일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기준이 걔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 매번 자기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듣지도 않고 집중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걔는 모를걸. 어릴 때도 그랬어요? 아, 어머님, 저는 기준 씨한테 자꾸 연락 한 통만 해달라고 하는데 기준 씨는 일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해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저녁이 자기 전만이라도 통화 한 통, 하다못해 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전화기도 꺼놓고 전 너무 서운해요, 어머님. 이번에는 단단히 화가 나서 안 풀어주려고요. 그래, 이번에는 기준이 용서해주지 마. 걔가 이번에 크게 혼쭐이 나야지 안 되겠어. 어떻게 결혼도 안 해가 아직도 그러고 있다니?
걔가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 집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걔한테 내가 전화를 했는데 며칠 내내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실종 신고까지 할 뻔했다니까. 걔가 그래. 에휴, 네가 정말 답답하겠구나. 어머님도 힘드셨겠어요. 남편은 일할 때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억울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온 사람한테 제가 너무한 걸까요? 강의료도 들어오면 바로바로 저한테 보내주는데 제가 괜한 사람 무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니야, 그럴 수 있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기준이도 이번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기준이한테 대신 혼내줄 테니까 너는 그냥 사과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줘. 기준이도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걔가 멀티플레이가 안 되지 않니? 하나에 집중하면 그것만 해야 하는 애라서 그래. 똑똑한 네가 참고 넘어가 줘. 시부모님이 중간에서 저와 남편 사이를 잘 풀어보려고 해주셔서 금방 풀리긴 했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지방으로 일을 갈 때면 항상 연락이 잘 되지 않았죠. 결국에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포기하는 것으로 분쟁이 끝났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뜬금없이 이사를 하자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당신, 그 세주구에 있다던 건물 있잖아. 거기 며칠에 한 번씩 관리하러 가지 않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불편하지 않았어? 생각해보니까 당신 그냥 여기로 결혼하면서 온 거잖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나? 여기서 거기까지 못해도 2시간은 가야 할 텐데. 차라리 우리 올해까지만 여기 있고 내년에는 그쪽으로 이사 갈까? 한 달에 한 번은 가지. 거기서 무슨 일 있다고 하면 종종 가기도 하고. 근데 뭐 괜찮아. 드라이브 한다는 마음으로 갔다 오면 되니까. 근데 갑자기 왜? 내가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니까 신경 쓰였어? 거기로 이사 가면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너무 멀어지지 않아? 그래도 여기 지역에 수업 가는 곳도 많고, 이사 가면 이제 더 수업 못 하잖아. 아니,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당신 수업 가는 사람들 다 좋아하고, 당신도 일하는 거 즐거워 하잖아. 맞아. 다들 몇 년씩 수업 듣던 사람들이라서 좋긴 한데, 일단은 나한테는 당신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지.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써주잖아. 그 지역으로 가면 친정이랑도 가깝고 그러니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야 그쪽에서 다시 수업 알아보고 구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진짜? 그러면 나야 너무 좋지. 근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서운하실 수도 있겠어. 그래도 자식이라곤 당신 한 명인데,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갑자기 이사 가겠다고 하면,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자. 저는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직장에 다니다가 친정에서 준 건물을 받고 세를 받으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결혼하게 되면서 지역이 멀어지다 보니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지만 자주 가는 건 아니라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건 어떠냐며 말을 하길래 의아했고 시부모님이 원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사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희 내년에 이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진아가 관리하는 그 건물 있죠?
거기 관리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솔직히 2시간 넘게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저도 걱정돼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아, 그래? 아유, 우리야 뭐 상관없지. 니들이 부부니까 알아서 결정해. 그나저나 우리도 이번에 사업 좀 진짜 확장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식당도 잘 되니 진짜 분점 한번 내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 말이야. 혹시 그럼 진아는 분점 낼 생각 없는 거니? 저번에 너 건물에 원래 음식점 하던 곳 있다면서 이번에 계약 만료된다고 했었잖아. 거기 그냥 니들 살면서 분점 내보는 건 어때? 다른 건 안 받고 그냥 너희가 내면 우리가 레시피나 이런 건 다 알려줄게. 어머, 정말요? 어머, 저야 진짜 좋죠. 근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가게에 분점 같이 내자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으시다면서요. 그거 돈 엄청 많이 주고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제가 그냥 받아도 되는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평생 노하우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돈 주고 사겠다고 한 거잖아요. 저한테 그냥 그렇게 알려주셔도 돼요? 에이,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그냥 니들만 잘 살면 되지 뭐. 네가 한식당 운영할 수 있으면 그냥 분점을 너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겠니? 솔직히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기준이가 자꾸 지방으로 수업 가는 것도 신경 쓰이고 기준이한테 분점 운영하라고 하는 건 어때?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가게 인테리어나 이런 건 니들이 알아서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니? 시부모님은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 분점을 내는 건 어떠냐며 저에게 제안을 하셨고 대신 분점 내는 비용은 일절 받지 않겠다면서 남편에게 거기 운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만두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말을 하셨죠. 저는 너무 좋은 기회라 생각을 했고 남편 직장 때문에 자꾸만 지방에 가는 것도 신경이 쓰였는데 건물 관리도 하면서 남편은 건물에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저는 정말 행복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는데 안 그래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던 남편이 가게를 시작하면 더 바빠져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다고 선언할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이참에 아이 한 명 갖는 건 어때? 자기 가게 진짜 시작하면 바쁘다면서 더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우리 아이 한 명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가 뭐 금전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도 나이가 있잖아. 나 더 늦기 전에 아이 한 명 낳고 싶어. 더도 덜도 말고 아이 한 명만 딱 낳으면 안 될까? 난 당신이 당신 인생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당신이 임신하고 아이 낳으면 아무리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당신이 훨씬 더 고생할 거잖아. 난 그거 보고 싶지 않아.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 절대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가게를 해도 당신한테는 절대 가게 맡기지 않을 거야. 당신은 집에서 푹 쉬고 있었으면 좋겠어. 왜? 당신 날 너무 아껴주는 거 아니야? 난 그래서 당신 닮은 아이 딱 한 명만 낳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둘 낳자고도 안 할게. 딱 한 명만. 육아랑 뭐랑 그런 거 다 내가 알아서 하고 당신 신경 하나도 안 쓰게 해줄게. 응? 어떻게 안 될까? 차라리 내가 낳을 수 있으면 낳고 싶다니까. 난 내가 육아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당신 고생할까봐 아이 낳고 싶지 않아. 지금 신경으로는 당신만 허락하면 나 정관수술도 하고 싶어.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확률도 줄이고 싶다고. 당신 아이 키우는 거 진짜 힘들어. 아무리 그래도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고 난 당신 그렇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남편은 항상 제가 고생할까봐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고, 물론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했지만, 남편은 그렇기 때문에 더 고생을 시킬 수 없다고 했죠. 전 너무 속상해서 시모에게 이 사실을 말한 적도 있었는데, 당연히 손주를 바라실 거라 생각했던 시모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셨죠. 어머님, 남편 앞으로도 아이 낳을 생각 없대요. 심지어 저한테 정관수술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결혼 전에도 자기는 아이 안 낳을 거라면서 저랑 둘이서만 행복하게 잘 지내자고 했는데 전 그래도 결혼하면 생각이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행복하긴 하지만 저는 기준 씨 닮은 아이 딱 한 명은 낳고 싶어요. 나도 기준이 낳아봤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 아무리 남편이 도와준다고 해도 여자가 아이 낳으면 온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곳저곳 약해지기도 하고 기준이가 순한 아이기도 했지만 쉽지 않았거든. 그래서 같은 여자로서 내가 너한테 권하고 싶지는 않아. 내 딸이었으면 아이는 낳지 말아라 하고 싶지. 물론 손주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건 시부모로서 우리 욕심이고 네 건강, 행복 생각하면 아들 말이 맞아. 정말요? 그래도 어머님 손주 있으시면 너무 행복하고 좋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전 남편 닮은 아이는 꼭 한 명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요구하니까 불안하니 정관수술도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아유, 아들이 그렇다는 걸 내가 억지로 낳아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좀 시간을 둬봐. 지금부터 아이 갖자고 재촉하지 말고 좀 여유롭게 시간을 주는 건 어떠니? 걔가 아직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네가 고생하고 힘들 거 아니까 임신은 애초부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도 나중에 잘 설득하면 마음 편할 수도 있으니까 좀 시간을 가져보자. 이상하게 시부모도 저에게 임신은 권하지 않으셨고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라고만 하셨을 뿐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는구나 싶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고 제 이 생각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 한식당에서 분점을 내기 위해 주방 일을 도우며 배우고 있었는데 한 중년 여자가 쌍스러운 말을 하면서 시부에게 뜨거운 물판을 내려치길래 전 허둥지둥 그 사람을 말리려고 갔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 뜨거운 걸 어디다가 갖다 대고 있어요? 당장 나가세요. 어디서 행패 부릴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감히 이렇게 해요.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나가세요. 지금 나가시면 신고는 안 할 테니 빨리 나가시라고요. 결혼했다는 여자가 이 여자야? 너 오늘 잘 만났다. 안 그래도 내가 네 면상 한번 보려고 했는데 뭐? 네 남편 그 모양 그 꼴인데도 결혼을 기어코 강행하겠다고? 너도 이 사람들이랑 한통속이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지 않고서야 그놈이랑 결혼까진 안 했겠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뭐라고 연락을 하셨다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일단 진정하시고 다른 손님분들도 계시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계속 난리 피우시면 저희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경찰? 그래. 어디 한번 경찰이나 한번 불러봐. 아마 절대 못 부르겠지. 사기친 당신네들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돈 뜯긴 내가 피해자인지 어디 한번 따져보자. 얼굴 보니 지금 뭔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모양인데 진짜 나 몰라요? 나랑 메시지도 했었잖아요. 내가 그때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어렵게 알고 당신한테 메시지 보냈는데 진짜 몰라요? 이 사람들 정말? 오늘은 이렇게 갈 테니까 궁금하면 나한테로 꼭 연락해요. 저에게 명함만 주고 호련히 여자는 사라졌고 시부모님은 정신 나간 여자라면서 제가 잡고 있는 명함을 빼서 바로 버려버리셨죠. 그런데 저는 그 여자 눈빛을 보곤 뭔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찝찝한 마음이 들어 전 몰래 연락을 하게 됐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고선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땐 미안해요. 전화 온 거 보니까 진짜 몰랐나 보네. 혼인신고 했어요? 아마 안 했겠죠. 그 사람네 사기꾼이에요.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저 말고 찾아온 사람 아직까지 없나 보네. 뭐 무슨 일 한다고 하던가요? 영업사원이래요? 아니면 사업한다고 했어요? 그거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놈 제비예요. 아마 지금도 여자 등쳐먹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저희 남편 영어 강사인데 지방 수업도 다니고 있고 이름이 김기준 아니에요? 저 그쪽한테 전화나 메시지 한번 받아본 적 없어요. 찾아보니까 등록된 것도 없고 뭔가 잘못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연락 드린 거예요. 남편이 일전에 한번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랑 오해받아서 행패 부려던 적 있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사람이랑 또 오해하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걔가 그런 말을 해요? 완전 거짓말만 하고 다니네. 사진 보여줄게요. 그럼 믿을 수 있겠죠? 걔 완전 사기친 거예요. 벌써 피해자가 몇 명인데 2년을 찾아다녔어요. 제 돈 가지고 튀어서. 그 한식당 제 돈으로 연 거예요. 저보고는 결혼해야 하는데 시부모 직업도 뭣도 없으니 일단 식당 열어주자고 하고 돈 받아서 튄 거라고요. 그 사람들 찾느라 제가 2년을 헤맸는데 드디어 찾았거든요. 사진이며 뭐며 다 보여줄 테니 한번 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분명 남편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랑 시부모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자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녔던 거였어요. 사기당한 여자들은 모두 남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돈 있고 나이가 많은 여자들을 꼬셔서는 돈을 받고선 잠적하면서 계속 다른 여자들을 만나왔던 거였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시부모는 사기죄로 구속까지 되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는데 남편은 태연하게 저에게 면회를 오라면서 전화까지 해왔죠. 말이라도 들어보자 싶어서 갔더니 남편은 너무 억울하다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억울해. 나 이거 진짜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 여자 맞아.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 당신이랑 만나기 훨씬 전에 만났던 사람이야. 근데 그때는 진짜 진심으로 그 여자랑 사랑했고 결혼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집착이 심해서 헤어지자 말도 못하고 도망간 거야. 진짜 믿어줘.
그 여자 나한테 너무 집착했거든. 엄마 아빠한테도 압박하고 그래서 헤어지잔 말도 못하고 도망친 거였어. 근데 이렇게 내가 사기쳤다고 고소까지 한 거야. 나 망하게 하려고. 제발 믿어줘. 나 당신 속인 적 없어. 그럼 그 여자가 아는 이름은 뭔데? 당신이랑 당신 부모 작정하고 사기친 거 아니야? 당신 김기준은 맞아? 그 여자는 전혀 다른 이름 얘기하던데? 사진 속 당신이랑 얼굴도 똑같고 당신 점 위치도 그 여자 다 알고 있고 당신 시부모랑 같이 찍은 사진이며 돈 보낸 증거며 뭐며 다 있었어. 지금 근데 당신 말을 믿으라고? 그건 내 어릴 적 이름이야. 나 이름 한번 바꿨었어. 결혼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여자한테는 말을 안 한 거야. 그리고 애초에 헤어질 생각도 하고 있었고, 돈은 솔직히 그 여자가 나한테 환심 사려고 억지로 나한테 준 거야. 연애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 제발 믿어줘. 어떻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자기 부모를 보여줄 수가 있었겠어. 내가 나가서 다 해명할게. 여기서 좀 빼줘. 그 여자랑 합의만 하면 그래도 징역은 면할 수 있다고 하거든? 우리 가게 열려고 했던 그 돈 있지? 일단 그걸로 합의 좀 해줘. 참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 그 뻔뻔한 얼굴로 이 여자 저 여자 속였니? 어쩐지 혼인신고 해야 한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당신네들 사기꾼이잖아. 영어 강사? 웃기고 있네. 영어 강사는 무슨? 그동안 지방에 하나씩 있는 여자들 만나면서 돈 받고 사니 좋았니? 나는 얼마나 등쳐먹으려고 한 거야? 너 같은 쓰레기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돼. 다신 연락하지 마. 알고 봤더니 남편의 모든 것은 거짓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나마 진짜 이름을 알려줬던 거였고 영어 강사는 거짓말이었죠. 남편은 전국에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며 용돈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지방에 갈 때면 저와 연락도 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결혼 빙자로 사기를 쳤던 남편은 결국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시부모 역시 절 찾아와 싹싹 비셨지만 사기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가게도 열지 않았으니 저에겐 별 피해는 없었지만 만일 그때 그 여자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전 남편 이름으로 가게도 열어줬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만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싶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쨌든 친정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서 시부모와 남편을 고소했답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 감옥에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지만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에서도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으로 치유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야 조금씩 제 얘기를 이렇게 꺼낼 수 있게 되었네요.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제가 겪게 되었다니 지금도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얘기를 여기에서나마 말할 수 있어 속은 시원하네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살에 8살 된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다름 아닌 시한부 인생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어떠한 위로라도 받고 싶어 이렇게 적어 내려가 봅니다. 살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겠네요.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했고 입이 닳도록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네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준다고 하셔서 제가 원하는 대로 아들, 딸 선택할 수 없지만
다행히도 아들이 나와줘서 정말 시댁에 이쁨 받으며 지내왔었습니다. 성격이 와일드하신 편이라 좀 거부감이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저에게 무엇이든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하셔서 그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저 또한 노력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 생신과 시댁 제사가 겹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도 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말 좀 잘 해봐봐. 내가 대놓고 말하면 어머님께서 분명 싫어하실 거 아냐. 하필 아버님 제사랑 아빠 생신이 겹칠 게 뭐람? 상황에 맞춰서 시간을 조율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매년 아버님 제사를 먼저 참석할 수는 없잖아. 어느 정도 조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 문제는 어머니랑 대화 좀 해볼게. 상당히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될 거라곤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조만간 어머니 집에 한번 내려가야 되거든. 그때 진지하게 대화해볼게. 결혼하고 나서 아빠의 첫 생신일과 세상 떠나신 아버님의 제사를 한 번에 그날 하루에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는 시댁이 우선이라며 나이 먹고 무슨 생일상이냐며 시댁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셨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1년에 한 번뿐인 날인데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버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살아계신 아빠의 생신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율해달라고 얘기했던 거고 남편 또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기보다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었죠. 당연히 저보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게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좋게 얘기했는데도 좋게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의 배우자인 아버님의 제사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한 것 같았어요. 참 난감했습니다. 그렇다고 저 또한 아빠 생신 때 안 갈 수 없어서 차라리 제가 조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생신 전날에 미리 찾아뵀어요. 시댁과 친정의 거리가 서울과 통영이기 때문에 하루에 모든 걸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결국 이런 식으로 해야만 온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홀로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감정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5년 동안 아빠의 생신은 항상 전날에 찾아뵈었고 6년째 되는 날 시댁에 모임이 있어 그동안 제가 양보했으니 어머님도 한 발짝 물러나실 줄 알았어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요. 이번에 아버님 제사 때 저희 아버지도 생신이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 한 번도 제때 찾아뵌 적 없었고 항상 전날이나 전주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도 같이 모여서 저녁도 함께하고 시간 좀 보내고 싶은데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저 정말 열심히 했고 한 번도 토 안 달고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집에 먼저 다녀오면 안 될까요? 어머님이 좀 불편하시면 서준이 아빠는 제사에 참석하고 저는 아버지 생신상 좀 봐드리고 싶은데 괜찮죠? 앞으로 더 잘할게요. 다음에 좋은 데 데려다 드릴 테니 허락해 주실 거죠? 제사를 참석하든 안 하든 그건 네 자유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집안과 인연을 끊겠다는 전제하에 결정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5년 동안 군말 안 하고 제사 참석했으니 이번에는 제사에 참석 안 해도 된다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니? 가서 네 애비 생일상 차려주거라. 시댁에 다시는 발붙이지 말고. 친정이 우선이니 시댁이 우선이니? 너는 그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다녀와라.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다. 죽은 사람이 먼저니? 당연히 산 사람이 먼저지. 라고 할 줄 알았어?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실 거라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더 큰 충격이었던 건 제가 잘한 게 뭐가 있냐며 되려 큰 소리 치시는 시어머니의 환한 얼굴에 상처는 있는 대로 받았고 이런 취급받으면서 시댁에 올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뛰쳐나왔고 저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멀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 맨발로 뛰어오시면서 갑자기 자기 아들 휘어잡는다고 머리채를 잡으려 하셨습니다. 하늘 같은 남편을 자기 발밑으로 두려고 하는 제 심보가 너무 꼴보기 싫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셨고 더 이상 상대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시는 시댁에 발붙이지 않을 거라고 통보한 다음 아이 데리고 현관문 나섰어요. 남편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시어머니 말리고 저 따라왔어요. 솔직히 제사라는 문화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산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문화이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도대체 뭐를 해준다는 거예요. 가정 불화만 일으키는 제사가 왜 필요한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더욱더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 또한 제사 지내는 게 힘들다며 이참에 연락하지 말고 자기도 태어난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어요.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날만 되면 온 가족을 다 부르려 하는 그런 어머님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다며 아버님이 세상 떠나고 자식들을 더 모으려고 하는 병이 생겼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 자리가 허전해서 무슨 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사라도 지내서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게 이유를 만들려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시어머니의 기분 따라 변하는 모습이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에 토를 달거나 불만을 제기하면 그날 집안 분위기는 난리가 납니다. 결국 쌓이고 쌓여서 저도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어른이고 남편의 어머니인데 집에 돌아오는 동안 너무했나 싶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벌써 엎질러졌는데 어쩌겠어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였죠. 그렇게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통화 한 번 한 적 없었고 오히려 속이 더 편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빠 생신 전날 문제가 터졌어요. 어머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찾아가야 했어요. 가기 싫었지만 어머님이 쓰러졌다는데 안 가면 남편과의 사이마저 틀어지니까 서운한 감정 일단 접어두었죠. 그렇게 도착해서 어머님이 계신 병실에 남편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먼저 와 계셨고 다른 친척분들도 이미 자리에 앉아서 어머님의 몸 상태를 살피고 계셨어요. 잘났다 잘났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너는 상황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냥 계속 참는 거 쭉 참으면 되지. 인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마음 편하니? 그동안 나는 뭐 이런 일들 없었을 것 같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어머님께 전화 한 통 안 했다며? 정말 인연 끊으려고 했던 거니? 그런 식으로 인생 막 살면 너한테 돌아온 건 뭔데? 어머님이 매일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마음이 아프단다. 자기 속마음도 몰라주는 며느리가 너무 서운하대. 그런데 동서는 그동안 어머님한테 안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었지? 어머님이 동서한테 못하기만 했었어? 잘해줄 때도 많았잖아. 형님, 제가 그런 거 모르겠어요? 당연히 잘 알죠. 그만큼 저도 노력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경우가 다른데 왜 형님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형님은 뭐 잘하신 거 있으세요? 명절마다 항상 늦게 오시잖아요. 음식 다 준비해 놓으면
그제서야 얼굴 내미시고 하루 종일 힘들게 전 부쳐놓은 거 싹 가져가서 막걸리 먹으면서 TV 보시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형님만 전 맛있는 거 미리 싹 포장해서 가져가시고 저희는 다 찢어지고 못생긴 거 남은 잔반 가지고 가고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제사상도 제가 다 준비했어요. 형님은 그냥 어머님께 돈만 드리고 안 오실 때도 있잖아요. 오셔도 제사 음식 만든 거 싹쓸이해서 가져가시고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 있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뭐든지 막으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안 그럼 병 생겨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라도 걸리면 형님이 제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괜한 걸로 트집 잡으려 하지 마세요. 정말 감정 억누르고 병원에 찾아간 건데 형님의 한마디에 결국 쌓였던 감정이 더 크게 터지고 말았어요.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친척분들 많은데 그 자리에서 저를 면박 주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제 입장은 아예 생각 안 하시고 형님 입지만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저도 그동안 형님한테 쌓였던 감정 터뜨렸고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형님과 저와의 감정 싸움이 남편과 아주버님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졌어요. 그때 어머님의 표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차 싶으셨는지 잘못 판단했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의사의 진단 결과 어머님은 몸이 아주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응급실에 실려온 이유는 정말 어이없게도 제가 아빠 생신상 차려드리러 가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엄마한테 전화해서 시댁에 있었던 일 전해드리고 주말에 찾아뵙기로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날 저녁 어머님이 퇴원하시면서 뭐 줄 게 있다며 잠시 시댁에 들리라고 하셔서 가기 싫었지만 모두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입만 쳐다봤고 결국 그런 부분들에 더 이상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아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죠. 아버님 제사상이 전부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도착하자마자 제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꾀임에 저는 넘어갔던 거고 아버님 제사에 참석하게 된 거였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순간도 잊고 싶지 않았던 시댁에 발을 들인 제가 멍청했어요. 어머님이 주겠다고 했던 건 다름 아닌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역시나 차별은 있었어요. 형님 제사 음식은 잘 만들어지고 맛있는 것들 위주였고 저는 못생기고 맛도 별로 없는 것들 위주였습니다. 남편도 같은 뱃속에 나온 자식인데 대놓고 차별은 좀 아닌 것 같아 제사 음식 안 가져갔어요. 그렇게 남편 시댁에서 끄집고 나와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서로가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시댁에 불만이 많았고 남편도 어머님의 행동에 상당히 불쾌했었죠. 그날 이후로 명절날도 찾아뵙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 당연히 안 왔습니다. 형님에게도 전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님 생신이었죠. 명절은 그렇다 쳐도 어머님 생신은 챙겨야 하지 않겠냐며 아주버님의 화를 내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고 남편과 점점 언성 높여 말하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바꿔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지만 이런 문제는 저와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건네받았고 전화를 바꾼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말이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와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싫었던 건지 무시하는 분위기가 싫었지만 차단할 수 있는 건 제 선에서 차단해야 했어요. 손 아래 사람이라고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는 게 더 억울하잖아요. 할 말은 해야죠. 그렇게 어머님 생신날 저와 남편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을 더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당사자가 겪어봐야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없어도 형님이랑 아주버님 셋이서 좋은 곳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막내 며느리 없어서 더 좋았다며 앞으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남편에게 사진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혼자 몰래 보다가 저에게 들키면서 문자 내용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댁 지방과 냉전 상태에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주말에 아빠가 저희 남편과 기니 할 말이 있다며 부르셔서 주말에 친정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저희를 반겨주시면서 사위 왔다고 상다리 부서질 정도로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셨어요. 최서방 많이 먹게나. 요즘 일하랴 지방 관리하랴 힘들지?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겪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냐가 제일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네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 무리해서까지 생일 안 챙겨도 되니까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래. 어쩔 때는 상대방이 접어야 평화가 올 때도 있다. 고집 부려서 될 일이 아니면 받아들이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다 보면 분명 상대방도 그걸 느끼고 배려해줄 날이 올 걸세. 그러니 그때가 언제이든 다시 예전처럼 꼭 생일날 안 와도 되니까 그냥 시간 날 때 여유 생기면 오도록 해라. 우리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래야 온 집안이 평화롭지.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지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런 모습 누가 보고 싶겠나. 저희 부모님은 아무래도 시댁과의 관계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좋게 해결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저와 남편과의 관계마저 안 좋아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에 하루도 잠을 편히 잘 수 없었다며 괴로워하셨어요. 부모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저와의 관계도 솔직히 문제가 없진 않았어요. 시댁과의 다툼이 부부싸움으로도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감정 싸움이 점점 격해지면 결국 이혼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게 저도 두렵긴 했어요. 결국 저희가 한 발 물러나기로 하면서 시댁이 다시 접근하게 되었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안 좋았던 일들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니 어머님은 금세 풀리셨고 형님과 아주버님도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댁에 다시 왕래하면서 분위기는 좋게 돌아왔고 어머님 또한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어느새 남편과 결혼한 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평화롭게 삶을 살고 있는데 엄마의 전화 한 통에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었고 얼마의 시간이 없는 상태였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죠.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살면서 아빠와 보낸 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신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걸 뒷전으로 하게 되었고 아빠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병원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월세로 얻었어요. 집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방 하나 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죠. 회사에도 사정을 얘기하니 배려해 주셨고 최대한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찾아온 아빠의 생신날이 다가왔고 시댁에서 아빠의 상태를 알게 되자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안부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돈어른 몸은 괜찮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무리하지 마시라 그래.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인 거 알지? 남일 같지 않아서 그래. 네 시아버지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잖아. 그래서 내가 안 써둔 마음 잘 알지. 네, 어머님이 걱정해 주신 마음 전달할게요. 그런데요,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아빠 생신날은 같이 시간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이번이 아빠와 보내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제 마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번만큼은 내가 너에게 특별히 배려해 주마. 얼마의 시간 남지 않은 거 한 발 물러나 이해해 주마. 그런데 그날 저녁 올라와야 하는 건 알지? 어차피 지금 병원 근처에 방 잡아놓고 생활하고 있다며. 그럼 거기에서 마지막 생일 챙겨드리고 최대한 빨리 출발해서 제삿날 문제 안 되게 올라오면 되는 거잖아. 시애미가 결정한 대로 따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최대한 많이 배려해 준 거니 그런 줄 알고 그럼 끊는다. 늦지 않게 꼭 와야 한다. 시어머니와 통화를 끝내고 늦지 않게 가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어차피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는 몸 상태라 병원에서 엄마가 생일상을 준비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엄마와 함께 아빠 생신상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엄마 집에서 같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고 하던 거 다 미뤄두고 급하게 병원에 찾아가니 아빠의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했던 암이 재발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가망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그날 생신상 준비하지 못했고 위태로운 아빠의 모습에 그날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함께 있던 추억들이 떠올랐고 세상을 떠나시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는 게 저에겐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온 것 같아요. 아빠는 경련과 혼수 상태를 번갈아가며 힘들어하셨고 전보다 조금 더 강한 약 처방으로 그나마 조금은 나아졌어요. 아무래도 진통제 효과가 크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시간만 허락해주지 약효가 떨어지면 그에 따른 고통은 더욱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제삿날 늦어지는 이유를 듣고 싶어 하셨어요. 결국 전화를 받았고 예상했던 대로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약속 지키라고 하지 않았니? 그럼 하늘에 구멍이 뚫리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은 지켜야지. 그런데 너는 시애미 말을 완전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너한테 얼마나 더 배려를 해줘야 하는 거야? 이번에도 봐줘야 하는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이번은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예요. 그러니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아버지 생신상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그만큼 안 좋아요. 오늘은 제사 참석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다음 년도 있잖아요. 오늘만큼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저 빼고 진행해 주세요. 너 지금 하는 꼴이 너희 사돈어른 세상 떠나면 그때는 뭐라고 그러게? 아버지 세상 떠나고 처음 맞이하는 제사니까 시댁 제사보다 너희 집이 우선이라고 할 거니? 거기 병원에 안사돈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올라오도록 해라. 지금 네가 잘해야 나중에 너희 사돈어른 제사 잘 치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댁 제사가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아빠의 몸이 많이 힘들고 위태로운 상태인데 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한 번 더 어머님이 정해주신 틀을 깨버렸고 결국 막내 며느리가 참석 안 했다고 난리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 끊어버렸고 핸드폰 전원을 끄면서 시댁과의 연락은 완전 단절시켰어요. 저도 더 이상 참기 힘들었어요. 산 사람이 우선이지 죽은 사람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빠도 어느 정도 정신이 들었고 힘겹게 일어나 앉으시더니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시댁에 올라가 보라는 말을 하셨고 저는 괜찮다며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한순간도 아빠와 떨어지기 싫었습니다. 더 이상은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 기간이 9년이었고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아예 관계를 끊더라도 마지막 아빠 가시는 길 후회하지 않게 자리를 지켰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병실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엄마가 금세 아빠의 생신상을 차려주었어요.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오래간만에 가족이 함께 모여 조촐하지만 의미를 두는 게 더 좋은 거라며 한자리에 모여 생신날을 축하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밖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제삿날이라 남편이 올 시간이 아닌데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저만 바라보며 걸어오셨고 다짜고짜 아빠 무릎에 놓여있던 생신상을 뒤엎더니 제 얼굴에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시애미를 개똥으로 안다며 병원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난리치셨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대처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갑작스러웠어요. 네가 감히 내가 전화 끊기도 전에 먼저 끊어? 너 시애미를 개똥으로 알고 있는 거니? 요즘 오냐오냐 해줬더니 기세가 하늘을 찌르지? 잘해줄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몰라? 내가 더 이상은 너의 행동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제사도 때려치우고 아들 차 타고 내려왔다. 곧 떠날 양반 생일상 차려줘서 모른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쇼를 하네 쇼를 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하는데 대접은 받고 싶은가 봐요.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제 딸에게 손찌검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법대로 처벌할 테니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최서방 뭐하고 서 있어? 당장 안싸돈 밖으로 쫓아내지 않고. 그 순간 시어머니 아빠의 말에 참을 수 없었는지 저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아빠가 한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다시 말해보라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감당할 자신이 있냐고 시어머니를 무섭게 쳐다보셨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이제 곧 세상 떠날 사람 뭐가 두렵냐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고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엄청난 충격으로 인한 쇼크 상태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급하게 수술실로 향했고 시어머니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만들어 버렸어요. 저희는 아빠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행동은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하기 위한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면서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아빠가 쇼하는 거라며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기는 잘못 없다면서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고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더 악화시키게 한 죄와 병원에서 난리친 부분들과 그리고 저에게 손찌검한 정신적인 피해에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만약 아빠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머님의 죄는 상당히 크게 작용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 노력했는데 그 기간을 단축시켰고 최악의 상황까지 빠뜨린 시어머니는 법적인 처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언제든지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결국 아빠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었는데 손을 놓고 마른 것 같았어요. 그와 동시에 어머님의 형량 또한 더 높아지게 되었죠. 모든 책임이 시어머니한테 돌아가게 되었고 징역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선택하신 일이었을까요? 지금도 그때의 일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남편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가슴 아파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형님 댁과 연락하는 일도 없었고 아예 인연 끊고 살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어머니의 못된 심포가 자신을 암흑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렸지만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병실에서 시어머니의 행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 정말 오래간만에 모여 아빠가 세상 떠나기 전에 엄마가 준비한 생신상이었는데 그걸 엎었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고 거기에 더해 저희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제 얼굴에 손찌검한 것 또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 편히 보내드리지 못한 아빠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람이 살면서 심보가 고약하면 언젠가 배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항상 배려하시고 좋은 마음 가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배려한 만큼 더 많은 것들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